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낭독 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1시간가량 낭독을 했었었고, 가끔씩 저희 일일 매니저를 자처해 주시는 어떤 분의 추천으로 선정을 하게 된 책입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어제 시작을 할 적에 이 책을 낭독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낭독을 시작을 했더니 못 오셨던 그분께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위씨, 안녕. 그대가 좋아하는 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요. 한 1시간가량 되는 방송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나 약간 감동 받았고, 오늘도 한 1시간가량 낭독을 쭉 해볼까 합니다. 책이 슬슬 읽히고 제 생각도 슬슬 말하기 편한 책이어서 좋더라고요. 54페이지 소제목 맛있는 걸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 위시님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나요? 저는 오늘 보쌈을 먹었는데 이 맛있는 거 함께 먹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했네요. 본문.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나의 엄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내 동생이다. 나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귀여운 동생이 있다. 시간이 흘러서 할머니가 되어도 가장 사랑하고 또 아껴줄 사람이다. 동생. 동생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 난돌님도 안녕. 저는 이 동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동생과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하고 있다. 데이트라는 표현을 빌리지만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1년 365일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매일 눈치 보며 많이 먹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많이 먹는 날이다.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닭발을 먹기도 하고 육회를 먹으러 가는 날도 있고 쌀국수를 먹기 위해 꽤 멀리 다녀오기도 한다. 갈비처럼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메뉴를 먹는 날에는 내 애인을 불러 셋이 오붓하고 즐거운 파티를 한다. 동생은 하루의 만찬을 위해 일주일 동안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새벽이면 배달되는 녹즙을 챙겨 먹고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와 웨이트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그 모든 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작업이다. 매운 닭발을 먹는다. 호호 불면서 이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네. 약간 부러워지는데. 매워서 나오는 콧잔 등에 땀을 닦으며 입 주변이 빨갛게 될 때까지 먹는다. 맵고 달고 짠 국물에 주먹밥을 콕 찍어서 먹기도 하고 김가루와 함께 비벼 먹기도 한다. 입이 조금 얼얼하다 싶으면 보들보들한 달걀찜을 한술 떠먹는다. 탄산이 톡톡 움직이는 사이다를 들이키고 나서 입안이 조금 잠잠해진 것을 느낀 뒤 다시 매운 닭발을 먹기 시작한다. 표현이 되게 작가 아니시랄까봐 구체적이고 되게 섬세하게 하시네요. 다 먹고 나면 매운 음식을 먹었으니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러 출동한다. 끝이 아니었네. 갓 튀긴 추로스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파는 가게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설탕이 솔솔 뿌려진 방금 튀겨나온 추러스와 소프트콘 아이스크림을 양손에 쥐고서 우리의 2차를 시작한다. 한 입 깨물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설탕 가루를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아이스크림을 찍어 먹기도 하고 입안 가득 베어 물어 먹는다. 너무 맛있지 않냐고 조금 호들갑스럽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먹는 동생을 보며 메뉴 선택의 만족감을 느낀다. 맵고 짠 음식 뒤에 이어지는 달콤한 디저트는 완벽한 세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큰 낙이다. 맵고 짠 음식을 먹고 달콤한 디저트를 먹기도 하고 차가운 냉면을 먹고 따뜻한 핫초코를 먹기도 한다. 많이 드시네. 단짠단짠이라고 줄여서 표현되는 그 단어의 뜻과 비슷하게 짜고 달콤한 음식의 밸런스와 차갑고 뜨거운 음식의 궁합을 맞추는데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면 큰 기쁨 아닐까요? 이 정도로 많이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미각을 경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기쁨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부럽습니다. 자, 다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버거운 순간이 있다. 지난 날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어서 후회하고 또 생각나는 씁쓸한 시간도 있다.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한 끼이다. 따뜻한 식사 한 끼에 차갑게 움츠러든 마음도 포근히 풀리곤 한다.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같이 먹는 보슬보슬한 밥 한 술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나도 동생에게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분명 우리는 힘들어할 것이고 자주 넘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엎어져서 다치면 동생이 쪼그려 앉아 연고를 발라줄 것이고 그녀가 힘들어하면 내가 업고서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삐걱거리기도 하고 휘청거리겠지만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함께하는 식사 한 번에 툭툭 털고 일어설 것이라는 걸 안다. 딱히 표현하지 않아도 든든히 챙겨 먹는 식사 한 번에 괜찮아질 가족이 있기에 고마움과 행복 한 움큼을 전해본다. 라고 마무리된 내용이었는데요. 되게 단란하고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이런 동생, 이런 언니, 자매니까 흔하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한데 보통 자매들은 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하나하고 싸울 때 막 이제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뵈는 거 없이 다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막 이런 사례들만 제 현실 주변에서 좀 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따뜻한 가족 관계, 특히 자매 관계 보니까 또 남다르네요. 여러분은 가족 관계 안녕하신가요? 뭐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다 형제 자매도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단란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돌님은 여기 있는 동생에게 귀여움을 느끼시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라 난돌님 동생이 귀엽다는 거겠죠? 제가 볼 땐 이 글에서는 동생과 언니 둘 다 특출나게 둘 중에 한 명이 귀여운 게 아니라 둘 다 귀여운데 난돌님의 동생이 귀엽다. 부럽습니다. 저도 귀엽고 좀 부려먹고 싶은 그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제 귀찮은 것들 다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동생은 좀 징그러울 것 같고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여동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다음 소제목 우리가 바라는 위로의 방법.
본문. 어떤 위로의 모습도 모두 푸근하고 따뜻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좋은 위로는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들어준다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특유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지금 내 심정은 이래. 아무에게나 할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꺼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멋진 말을 해줘야 한다거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사연을 이야기해준다거나 그냥 한번 넘겨도 된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러나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조언이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칫하다가는 위로의 뜻으로 전한 나의 경험담이 듣는 사람에게 무시의 뜻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시를 얘기해 주네요. 이를테면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말하는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속으로 내내 앓다가 겨우 꺼내본 말이다. 그런 친구에게 위로의 뜻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야, 너의 회사는 그래도 야근 수당도 주고 네 팀장은 성격도 괜찮잖아. 나 봐.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도 없고 팀장 성격은 최악이고 죽겠어 아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방금 건넨 말이 무슨 의도의 위로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들으면 고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너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는 괜찮은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다. 안타깝게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 너는 나에 비해서 힘든 편도 아니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의미가 와전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의미가 와전된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은 말 아닌가요? 너는 괜찮은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 뜻 자체가 너는 나에 비해서 힘든 편도 아니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약간의 뉘앙스가 좀 까칠다, 부드럽다의 차이지 맥락은 같은 거죠. 비교적 네가 나보다 낫다. 나 봐라. 이런 뜻인 건데 너무너무 힘들면은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는 사람의 말도 꼬아 들어지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약간 꼬인 사람을 제일 싫어해서 나는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내가 나를 까내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꼬아 들으면 난 좀 빡칠 것 같아요. 난돌님, 애초에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을 나이 먹고 알았네요. 어, 그럴 수 있죠. 저는 원래 좀 제 고민을 남한테 안 털어놓는 스타일인데, 얼마 전에 정말 정말 너무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힘듦을 한번 겪고 나서 저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에게만 좀 모든 걸 다 털어놓았더니 좀 저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되게 와닿고 마음의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좀 그전까지 내가 고수해오던 방식을 좀 허물어졌던 경험을 겪어서 이런 거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이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게 남돌님이 겪은 삶과 그리고 남돌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언이라는 것과 어떠한 자기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또 막 이게 다르더라고요. 음. 네, 저도 기본적인 기조는 비슷해요. 고민을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정말 정말 믿을 만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너무 다 털어놓으면은 이거를 물로 보고 약점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 안돌님의 얘기도 저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경험은 뭐 이런 경험이 또 있었었다 라는 거였고, 저는 그래서 답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털어놨을 쪽에 해결책을 내놓아줬던 그 친구가 고마웠어서 묵묵히 들어주지 않아도 받아들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제안과 조언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얘기를 듣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다음 쭉 이어나가 보면 얘기를 하네요. 힘듦을 쉽게 털어놓을 사람이 거의 없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주위에서는 온통 자기가 더 힘들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TV에 나오는 극한의 고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한다. 주위에 사람은 있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다. 아이고, 동생한테 얘기를 하지. 아까 동생이랑 사이 좋아 보이던데. 힘들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누구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니까 모두 나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위로해줘가 절대 아니다. 단지 나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면 또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뜻이다. 별로 힘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다. 주저하다가 꺼내본 요즘 좀 힘들다는 한마디는 아주 큰 용기일 것이다. 특별히 위로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잠시 곁을 내어주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힘듦이 있다. 털어놓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외롭다, 힘들다, 무섭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너는 그 정도로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공감해주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혼자서 꾸역꾸역 감정을 참는 법만 배우게 되고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오늘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 주어서 고맙다고. 라는 내용을 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봅니다. 밖에 청춘들은 저렇게 왁자지껄 신나고 맑고 밝은데 누군가는 또 혼자서 꾸역꾸역 감정을 참고 또 감정에 체하는 밤을 보내고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제목. 어제의 꿈에 좌절하지 말 것. 본문. 선생님은 꿈이 뭐였어요? 9살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선생님은 꿈이 많았지 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이분 작가시면서 선생님이기도 한가 봐요. 빨리 답하지 못한 이유는 꿈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무게감 때문인지 현재형 질문이 아니라 뭐였냐는 과거형 질문 탓인지는 모르겠다. 고사리 손으로 글자를 써내려가는 아이의 뒷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눌렀다. 나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지금 작가시잖아요, 이분. 글자들이 모여 한 편의 글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늘 행복했다. 내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장면을 글자로 옮기게 되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내가 상상했던 장면이 공유되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흰 종이 위에 검은색의 활자가 모여있는 책이라는 공간에 내 생각이 수록되는 것이 꿈이었다.
나의 이름이 적힌 두 권의 책이 나왔다. 어쩌면 꿈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나는 왜 아이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놓기만 하고 아무런 글을 쓰지 못한 채 가만히 생각하고만 있었다. 최근 들어서 가끔 무기력해지고 가벼운 책의 원고 작업에도 속도를 못 내는 나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다. 나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책에 대한 걱정이었고 작가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자 나의 글이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조바심이기도 했다. 예전에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따라서 매 순간 행복해하며 작업을 했었다. 요즘에 나는 달라져 있었다. 원고에 쓰는 한 글자, 한 단어가 조심스러웠다. 이런 거 느껴지실 때 있나요? 저는 좀 있어서 다음 문단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야망차고 뭔가 희망차고 내 목표가 확실해서 어떠한 그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패기로 딱 시작을 했었을 적에 하다가 무언가 실수를 커다란 잘못된 이건 실수다 라는 판단이 드는 그 정도의 실수를 했었을 적에 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자유롭게 막 펼쳐내던 나의 모습들을 한 번 더 검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너무 답답해지더라고요. 원래 나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생각에 그래서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긴 하거든요. 아니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까봐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참 사람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어른이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어른 말고 어른이가 되고 싶은데 어른이 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농담 어린 어조로 편안하게 말했던 출판사 대표님의 이번 책 히트쳐서 출판사 건물 올립시다 라는 장난스러운 응원도 엄마의 윤이 이번 신간은 잘 돼서 네가 좀 안정되면 좋겠다 라는 애정어린 말도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 언저리에 얹혀 있었다. 어떤 말도 모두 부담으로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의 내가 있었다. 기다렸던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는 잔뜩 설렜다가도 막상 보고 나오면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지금의 내가 꼭 그런 마음이다. 꿈을 이뤘다는 단어보다는 꿈 하나를 다 써버린 느낌이다. 이거 너무 슬픈데요. 그래서 꿈은 꿈인 채로 두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꿈을 이뤘다는 단어보다는 꿈을 이뤘다는 말보다는 이겠죠. 말보다는 꿈 하나를 다 써버린 느낌이다. 예전에 적어둔 꿈만 계속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나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까지 걸어와 봤더니 생각과 다른 나의 모습이라면 다시 새로운 꿈을 꾸어도 되는데 어느새 포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꿈에는 과거형의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형의 시제가 알맞은 법이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꿈을 뒤로 하고 현재 시제의 꿈을 새로 만들었다. 조금은 거창하고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럽더라도 상관없다. 내일을 나아갈 때 필요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나의 꿈도
그리고 당신의 꿈도 모두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그 꿈이 무엇이더라도. 위시님은 꿈이 있으세요? 위시님의 그 닉네임, 위시라는 말이 굉장히 꿈꾸기 좋은 영단어잖아.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비록 잠깐 쉬고 있을지라도 뭔가 생각하고 있는 꿈. 말하기 어렵거나 말하기 싫거나 방송 안 듣고 딴 것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의 꿈이 항상 있는데 참 너무너무 먼 꿈이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해나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좀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또 다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 감내할 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 꿈일까 이렇게 의심도 들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너무 먼 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장에 하루하루에 집중해야 할 목표치랑 행복에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고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잃지는 않을 테다. 자, 다음 소제목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본문. 한 편의 글을 쓰는데 20번을 넘게 고쳤다가 아예 지웠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이런 내용을 써야지. 이런 문장을 적어야지. 머릿속에서 생각은 나는데 막상 글자로 옮기려고 하면 턱턱 막혀버리는 날이 지속됐다. 공책에 연필로 초고를 작성하고 노트북으로 작업해보아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미완성 원고를 모아놓은 폴더에 늘어가는 글들을 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원고는 다 써가냐고 물어보면 예민하게 쏘아붙이고 싶을 만큼 감정이 엉망이었다. 조급함이 머릿속에 들어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마음이 흙탕물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심란하고 걱정이 많아서 잠도 오지 않았고 글을 쓰기에도 집중되지 않은 날의 연속이었다. 반려견 크리미와 그래도 반려견도 있으시네요. 부럽게. 반려견 크리미와 함께 있는 방 안에서 짜증을 낼 수는 없어서 침대에 엎드린 채로 혼자서 우울해하는 중이었다.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크리미가 어느새 내 얼굴 옆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서 엎드려 있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내 뺨을 핥고 있는 작은 강아지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려는 듯 어깨에 기대어 있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너무 부럽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귀엽게 나만을 바라봐주는 애정어린 생명체 있다면은 우울함이 또 금세 날아갈 수 있겠죠. 저는 고양이 인형 한 마리 키웁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이라고 나에게 던져준 말들이 사실은 돌멩이 같았다. 아무리 속뜻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내가 불편하고 아프면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나의 속도를 걱정해 줄 것도 없고 내가 갈 길의 거리를 염려해 줄 필요도 없다. 내가 서 있는 길의 안정성을 측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돌팔매질을 당하듯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돌에 자꾸 맞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불안함이 스멀스멀 커져서 오늘의 엉망진창이 된 마음이 나타났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숨기지 않고 지금 나는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다. 금방이라도 뻥 하고 터져버릴 것처럼 짜증으로 채워진 마음을 달래야 했다. 하루를 힐링데이로 정하고 크리미와 나만의 조촐한 행사를 진행했다. 크리미가 좋아하는 간식을 특별히 넉넉하게 주었다. 나에게는 쓴 커피가 아니라 달달한 초코 우유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빵 하나를 선물했다. 실은 나는 괜찮지 않다고 나에게는 솔직하게 표현했다. 화가 났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인정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된 것 같았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누구누구 작가는 책이 10,000부 정도가 팔렸다는데 너는 저번에 나온 책은 많이 팔린 것이니? 다음 책은 어떻게 준비 중이니? 어떤 작가는 7월에 책이 나온다던데 불안정적으로 글 쓰지 말고 차라리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위를 준비할 생각은 없니? 숨 막히네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냥 어쩌다 알게 된 지인들이 어지럽혀 놓은 말들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말은 없었고 버려야 할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버려져야 마땅할 말들을 떨쳐내고 마주한 종이는 다시 나에게 행복이자 소중함이었다. 굳이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껄끄러울 일들을 끄집어내지 않아야 한다. 걱정으로 둔갑시켜서 아픈 점을 꼬집듯이 들춰낼 필요는 없다. 진짜 걱정이라면 차라리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느냐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게 다가올 것이다. 마음에 모든 말을 다 담아놓을 필요는 없다. 버려야 할 말들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버려도 좋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담아두기에는 해야 할 일들도 기뻐할 일들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에 휘청이지 말고 평소처럼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묵묵하게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기. 정말 어려운 지점이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의심도 되고 요즘은 또 막 그렇게 사회가 불안정하고 수익도 안 된다는데 경제도 다 암흑기고 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들고 내 실력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 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런 것들 잡스러운 생각이 항상 들기 마련인데 사람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말만 받아들이고 걸어가야겠지요. 다음 소제목. 우리가 지하철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본문. 잘 걷고 있다가도 문득 무기력감이 덮쳐온다. 삶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나만의 목표는 항상 있는 법이다. 어렸을 때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던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같은 장래 희망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목표는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올해 안에 연애를 시작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취업 성공일 수도 있고 자격증 취득일 수도 있다. 저마다의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 그쪽으로 가면 힘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뒤로 하고 출발하기도 하고 잘 해낼 거라는 응원에 힘입어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나도 그랬었다. 라고 작가가 말하듯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해오던 것을 모두 접고서 글을 쓰기로 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다짐과 다르게 첫 번째 산문집은 나를 좌절하게 했다. 출판사에서는 인쇄가 잘못된 책을 가져왔다. 인쇄 전에 확인했던 원고와 다르게 서파들이 빠져있고 글자들이 없어졌는데도 그곳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답은
티가 안 난다 였다.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나를 우려했던 부모님께도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도 부끄러웠다. 잘 해낼 수 있겠다며 내가 나를 믿고 걸어온 일이었다. 인쇄가 잘못된 책을 보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미성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출판사를 고른 내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이 전부였다.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았다. 아예 되돌아가야 하는지 다음을 위해 다시 걸어가야 하는지 한참을 헤매었다. 나에게 찾아온 무기력감은 한동안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항상 패기가 중요한데 그 기세라는 게 중요한데 항상 목표를 설정을 했었을 적에는 그러다가도 항상 고꾸러지기가 일수인 게 삶이지요. 저도 진짜 뭔가를 세상에 보이고자 시도했던 무언가가 있었었는데 그걸 한 100번 정도 제가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좌절감과 우울감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그것도 몇 개를 또 성공을 시켰었어. 그거를 보니까 되기는 되는구나.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랄까 아무래도 이렇게 좌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중요한 거는 성취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무언가를 해냈던 기억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버틸 힘을 좀 쥐어주는 것 같아. 이 작가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어 걸어가기로 했다. 글을 쓰는 게 무서워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는 법이었다. 출간 의뢰가 들어오는 출판사들의 미팅을 거절하지 않았고 내 글의 색채를 잘 파악해주는 곳을 찾기로 했다. 첫 번째 책을 출간한 출판사처럼 무책임한 곳은 피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던 중 나의 글을 아껴줄 수 있는 출판사를 만나게 되었다. 주저없이 출간 계약을 했고 다시금 글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두 번째 책이 나왔다. 그 책이 바로 이별을 통보하는 법이다. 책 표지에 수록될 일러스트 작가 섭외부터 내지 디자인, 수록될 서파의 느낌까지 나의 글과 잘 어울리도록 출판사 전 직원들이 의논하고 노력하며 만들어진 책이다. 감사하게도 출간 사흘 만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을 때 참 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다행히 이분은 성취 경험도 있으셨군요. 나의 글을 아껴주는 독자님들께도 고맙고 또 고마웠다. 출간 계약 때 했던 약속처럼 실수 없이 예쁜 책을 만들어준 출판사에게도 고마웠다. 힘들어할 때마다 응원해준 사람들에게도 고마웠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걸어온 나에게도 참 고마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지금 이 작가분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성공했던 사례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다 기쁘네요. 그동안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분의 삶은 언제 꽃피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었는데 아니 힘들면은 그래 동생한테도 좀 토로하고 그러지 그렇게 터놓을 사람이 없나 이것도 속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성취 경험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갖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달플 때가 많다. 공감합니다. 그 목표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옥죄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잘하고 있는 건가 두렵다거나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된다면 잠시 쉬었다 가도 된다. 공감합니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는 것이니 절망할 것 없다.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갔더니 방금 막 문이 닫혀버린 지하철처럼 무심하게 나를 지나쳤어도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오는 법이다. 막막해진 지금은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할 때이다. 그쵸. 인생은 마치 사계절 같아서 하나가 지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고 그러기 마련이죠. 누군가 막 항상 말하는 겁주는 다 때가 있다. 이런 말 솔직히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할 사람은 언제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음 소제목. 엄마, 나 별일 없어. 제 어머니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문. 허무하다. 문득 드는 감정이었다. 왜 오늘 하루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늦잠을 자지도 않았고 출근도 제 시간에 잘했다. 밀린 업무도 없었고 실수도 없이 다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꾸만 가슴이 헛헛한 느낌이 들었다. 핸드폰에는 필요 없는 메시지만 와 있었고 무심코 들어가 본 SNS에서는 나 빼고 모두가 즐겁고 밝은 사람들의 소식만 가득했다. SNS는 다 그럽니다. 다 화려한 파티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열심히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난 오늘 열심히 살았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늦지 않기 위해 사람 가득한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지친 기색을 애써 숨기며 업무도 잘 마무리했다. 분명 게으르지 않게 하루를 보냈는데 느껴지는 쓸쓸한 기분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사진 앨범을 눌러보았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다가 엄마 사진을 발견했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예쁘게 웃고 있는 우리 엄마가 여전히 참 고와서 나처럼 누군가의 딸이었을 그녀가 어느덧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이 들어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한참이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직도 색이 예쁜 옷을 보면 나에게 꼭 어울릴 것 같다고 말갛게 미소 지으며 선물해 주시는 그녀였다. 잠깐이라도 부모님 댁에 들린다고 하면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빵을 직접 만들어 기다리는 그녀가 무척이나 보고 싶어졌다.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 자체로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가끔 살아가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끌어안아 위로해주고 잘 해내지 못하면 그 부족함마저 잘했다고 두 팔 벌려 다독여준 엄마였다. 이 작가분은 엄마와 동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내가 하소연하듯이 말했던 작은 어려움을 온 마음으로 걱정하는 엄마를 알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내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나보다 더 아파하는 그녀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쉽게 한숨을 내뱉듯이 오늘 힘들었다고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내 말 한마디에 엄마의 온 하루가 걱정으로 뒤덮여 버릴 것을 알았다. 외로움도 허무함도 이제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살아내는 법을 알아야 했다. 슬픔은 웃는 목소리 뒤에 숨겨두어야 했고 힘듦은 재밌는 이야기 한 편에 가둬두어야 했다. 엄마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른이 되었겠구나 싶었다. 고운 그 눈웃음 뒤에 접힌 눈가주름이 단지 시간이 흘러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늘 강해 보이는 엄마의 품도 처음에는 누구보다 여렸을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자식을 위해 본인을 더 단단하게 만든 엄마의 노력이 느껴졌다.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엄마라는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살았을 그녀였다. 늘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우유로 대신한 저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 나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투른 문자 실력으로 엄마에게 답장이 왔다. 미역국은 먹은 거야?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다. 메시지 창을 한참 바라보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엄마가 나를 세상으로 나오게 해준 날이다. 물기가 잔뜩 묻은 목소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최근에 지쳐 보이는 나 때문에 걱정 많은 엄마에게 꼭 말해줘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별일 없다고. 그리고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엄마들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겠지요. 저희 엄마도 그렇습니다. 다음 소제목.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걸어야지. 당연한 당연한 뭐라고 해야 할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당연하게 갖고 계신 위신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책을 읽어가 보자면, 엄마가 길을 걸을 때는 앞을 보고 걸으라고 했는데 자꾸만 고개가 아래로 숙여진다. 발끝을 보고 걸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늘도 올려다보고 주위도 보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나는 내 발만 바라보고 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주변의 모습이 어떤지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은 용기가 안 나서인지 여유가 없는 것인지 하나만 꼽을 수는 없다. 한숨 쉬지 말고 웃는 얼굴로 지내라고 했는데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다. 한숨은 나도 모르게 자꾸 새어나온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고개를 들어봐야 하는데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 봐야 하는데 나는 정말로 무섭고 또 무섭다. 엄마가 그랬는데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땅만 보고 나아갈 수는 없다고. 어머니들 좀 이러신 편이 많죠. 저희 엄마는 사방팔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니시는 편인지라 어쩜 저렇게 궁금한 호기심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때 했었더랬죠. 하지만 지금 저도 하늘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막 구경하고 이러면서 다니고 있답니다. 하늘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하늘 상태가 어떻든 한번 고개를 들고 위를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 한 잔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소제목. 분명 잘하고 있어. 본문. 잘 가고 있으니 고개 숙일 것 없다. 위축된 마음에 애꿎은 발만 보면서 걷지 말아라. 고개 들어서 하늘도 좀 바라보고 여기서도 그러네. 주변 모습도 보면서 쉬고 싶으면 쉬었다가 그렇게 걸으면 된다. 잘하고 있으니 기죽을 것 없다.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 소제목. 나의 가장 어린 선생님. 본문. 글쓰기 클래스에 오는 수강생 중에 예비 작가님이 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엄마의 추천으로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다. 그는 수업 시간마다 아몬드 초콜릿을 챙겨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혹시 펜을 안 가져온 다른 수강생들이 있을까봐 육각 연필을 5자루씩 챙겨오는 착하고 예쁜 아이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나는 수업을 시작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곤 한다.
회사에 다니느라 이번 주도 정신없이 흘러갔다고 말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매주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준다.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곳에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다며 무릎에 생긴 상처를 일어서서 보여주었고, 또 다른 날에는 현장 체험학습으로 다녀온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8살이라서 줄공책이 아니라 10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칸이 나누어진 공책에 글을 쓴다. 매주 한 편의 글을 써오는 과제가 있는데 삐뚤삐뚤한 글씨로 네모 한 칸 밖으로 글자가 삐져나가지 않게 적어오는 그 이야기가 무척이나 사랑스럽다. 그가 써오는 글의 종류는 다양하다. 형과 다투게 되어서 형이 너무 밉다는 글을 써오기도 했고,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오기도 했다. 꽤 많은 글을 써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 있다. 무슨 글일까요? 책임감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마음이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책임감이 크다.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려서 축구를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훈련을 한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나도 달리기가 빨라지고 축구도 더 잘할 것이다. 책임감은 나를 계속 잘하게 해줄 것이다. 무슨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한다고? 마음이 여간 착하고 이쁘고 깊은 아이가 아니네요. 교사 생활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런 아이 보면은 막 뽀뽀해주고 싶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어린아이가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대단했지만 나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책임감을 설명한 구절이었다. 나도 좀 감동받았어. 책임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마도 어떠한 일을 맡아서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보통 그렇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죠. 그 일이 설령 싫어졌어도 책임감에 의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클래스에서 어린 작가님이 낭독한 글이 자꾸 맴돌았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책임이라는 글자를 버겁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말이 너무 좋다.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마음이다. 이 책임감은 그러니까 그거죠. 남들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의 그런 어떠한 책임감이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를 위한, 스스로가 가진 목표치에 대한 그 책임감인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늘 망설여졌다. 내가 한 선택은 모두 내 책임이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부담이나 무거움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책임감의 정의보다 꼬마 수강생이 알려준 정의가 더 맞는 의미이다. 모든 걸음마다 책임감을 느끼고 걷는다는 것은 그 한 걸음마다 두렵지만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 내가 나를 믿고서 지금을 노력하며 지내는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자세였다. 나는 진정한 책임감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수업날 고사리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를 가져왔다. 사주간 저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웃는 것을 보면 저는 망고 주스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저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쓸 때면 자꾸 선생님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런 제자 있으면은 막 이것저것 다 퍼주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이 한마디로 버틸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활동적인 취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취미를 하면은 좀 어린아이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살갑고 좀 이렇게 뭐랄까 어, 천진난만하면서 살가운 그런 아이들이 어, 자기가 이거 좀 해봐도 되냐고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놀기만 해도 나는 기분이 너무 좋거든. 근데 내가 뭔가 선생과 제자로서 이렇게 만났을 적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선생님도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저는 삶을 살면서 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떠한 취미 활동을 가르쳐주는 어떠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더 많은 삶을 겪어본 어떠한 어른이 해주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인생의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영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저는 이런 살가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가 않아서. 그런데 아이는 저보다 더 순수할 테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을지 보입니다. 나는 분명 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한 클래스였는데 정작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좋으면 좋다고 숨김없이 표현하는 그 해사함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해주려고 하는 다정함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가장 어린 제자이자 선생님을 아주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다. 좋으면 좋다고 숨김없이 표현하는 그 해사함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해주려고 하는 다정함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이런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게 솟아나올 때가 있죠. 그런 상황, 그런 상태 너무너무 좋은데,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83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지금 딱 10시 58분이네요, 지금이. 오늘 한 1시간 정도 낭독을 했는데 이 정도 읽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10시에 이때 지금 방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고 토요일에 토요일에도 조금 바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은 게임 방송을 하지 않을까? 또 그때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은 1시간 이 정도 낭독을 진행을 해볼게요. 좋아요? 위씨가 놓자면 나도 좋아. 네, 오늘 1시간 정도 낭독 이 정도 했고요. 책 추천해준 가끔 나의 일일 매니저를 자처하시는 위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책이면서 좀 몽글몽글한 마음도 생기고 좋네요. 조금 더 시간 갖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하고요. 다들 오늘도 좋은 밤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하루도 산뜻하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